사돈이랑 식사를 하자고? 나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싫어. 괜히 실수할 수도 있고. 뭐가? 사돈 만나는 거? 진짜 당신 이상하네. 혹시 미나한테 안 좋을까봐 그런 건데 뭐가 이상해?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당신은 어렵지도 않아? 사돈인데? 사위의 부모님이잖아. 아니, 뭐가 어려워. 이제 가족인데. 그리고 남편은 식사 자리에서 안사돈과 언성을 높여 싸웠습니다. 내가 진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아니, 아빠는 미나 너 생각해서. 그리고 안사돈이 먼저. 아니, 애들 앞에서 왜 사돈이랑 싸워? 왜 뒷일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거봐, 자주 보면 실수할 일밖에 없다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황미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황 씨의 남편은 사돈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로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그랬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사돈지간은 잘해도 본전인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몸을 사렸는데 남편은 그런 황 씨를 냉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돈과 자꾸만 식사 약속을 잡고 여행까지 가고 싶어 하는 남편. 황 씨는 그러다 크게 관계가 잘못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은 실현이 되었죠. 남편은 이제 다시는 사돈과 만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에서나 볼 것이라고 말이죠. 황 씨도 그렇고 딸도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로망을 지키려다가 딸의 가정을 깨트릴 뻔한 황 씨 부부는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황 씨 부부는 자식이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애틋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아내 없이는 살아도 딸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겨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절대 못 보내겠다며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너는 결혼 늦게 한다며. 나도 30 넘었어, 아빠. 남들은 35은 돼서 하더구만. 아이고, 언제까지 딸내미 옆구리에 끼고 살게? 평생. 하지만 남편도 말만 그렇게 했지. 사위가 생긴다는 사실에 설렌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사위를 자주 불러서 밥을 사주곤 했습니다. 바쁠 텐데 그만 좀 만나. 뭘? 맛있는 거 사주는 거야. 돈이 없어서 밥 못 먹나?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지만 혹시나 예비 사위가 불편할까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이 사람은 좋지만 가끔은 눈치가 없고 너무 격이 없어서 문제일 때가 많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도 별말이 없으니 황 씨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서방네 부모님은 우리보다 연배가 조금 있다더라고. 그래? 당신 늘 비슷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사위를 맞는 것보다도 남편을 설레게 한 것이 있다면 그건 사돈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얼 봤는지 사돈네와 나이가 비슷하다면 같이 캠핑도 다니며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황 씨는 그런 남편의 말에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과연 사돈지간에 그렇게 지낼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황 씨 부부만 하더라도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서로 연락을 안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그렇게 사돈네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지 몰랐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자식끼리 결혼시키면 가족인데. 가족? 그럼 사돈도 가족이지.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가끔은 시간 날 때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황 씨의 입장에선 경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불편해서 인상이 써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결혼해? 이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딸이 아니라 남편이 시집이라도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황 씨는 남편이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하고 잘 지내야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황 씨는 상견례 때 사돈 부부를 처음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황 씨와는 친해질 수 없겠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황 씨는 보통 둥글둥글한 사람들과 잘 지냈는데 안사돈은 정반대 타입이었습니다. 외동딸이라 저희가 너무 곱게만 키워서 그런가 아직도 애 같아요. 잘 가르쳐서 시집 보냈어야 되는 건데. 뭐, 그건 제가 차차 알려주면 되니까요. 인사처럼 한 남편의 말에 안사돈이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남편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딸 결혼시키려니까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좋네요. 이렇게 가족이 느는 거니까요. 성격이 만만치 않겠다 싶었습니다. 한 번 만나고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황 씨는 사돈의 태도가 끝까지 불편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꼭 황 씨 부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길 바랐고 한편으론 앞으로 만날 일이 자주 있을까 싶었죠.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돌잔치 정도에서나 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사돈하고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해봐. 무슨 자리?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갑자기 무슨 식사를 해요? 그러게. 그냥 가족된 기념으로 같이 식사 한번 하는 거지. 남편의 말에 황 씨도 딸도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결혼하고 2달. 딸이 주말에 황 씨의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위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딸 혼자였습니다. 한번 여쭤봐. 언제 시간 괜찮으신지.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봐도 되고. 너희 바쁘면 엄마 아빠만 만나도 되지. 뭐? 우리끼리? 뭐 어때? 아, 뭐. 여쭤보긴 하겠는데. 딸은 어영부영 대답을 미뤘습니다. 딱 보아도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자 남편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해서 사돈에게 연락은 해봤냐고 묻자 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짜로 약속을 잡으라고요? 그럼 진짜지 가짜야. 그러자 딸은 무척 불편하다는 듯이 말했죠. 황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자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불편한 사이에 무슨 날도 아니고 굳이 만나서 밥을 먹으려고 해? 거리도 가깝지도 않잖아. 서로의 집까지 차 타고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면 되지. 그리고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자꾸 봐야 안 불편해지고 서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더니 황 씨도 모르는 사이에 사위에게 따로 연락을 한 것 같았습니다. 딸의 반응이 미적근간하니 확실한 사위를 노린 것이었죠. 그래서 기어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딸과 사위 없이 황 씨 부부와 넷이서만 따로 보기로 했습니다. 황 씨는 그 말을 듣고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벌써부터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황 씨를 보고는 남편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자꾸 봐야 친해진다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친해져서 뭐해? 황 씨도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많이 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부모를 만날 생각을 하니 반갑지 않았습니다. 사돈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도 생기기 마련이고 자주 만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꼭 필요할 때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근데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남들은 사돈이랑 친구처럼 지내기도 해. 캠핑도 같이 가고 말이야. 나중에 손주도 태어나면 다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면 좋잖아. 황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었습니다. 잡은 약속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식사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남편만 신난 듯 보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나중에 여행 한번 갈까요? 여행이요? 애들이랑 같이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미나한테 얘기해서 추진 한번 해볼게요. 황 씨가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상대의 반응이 그리 좋지가 않은데도 자기 혼자 들떠서 떠드는 걸 보니 낯이 뜨거울 지경이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사하고 싶네요. 아, 좋죠. 좋으시죠? 그것도 어떻게 상의를 해봐야겠네요. 사실 제 주변에 보면 다들 사돈지간끼리 잘 만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TV 같은 데 보면은 정말 형제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사돈지간도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였네요. 그러시구나. 가까이 지내면 좋죠. 애들 얘기도 하고요. 역시 제 마음을 아시네요. 이렇게 남자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황 씨는 속으로 드디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소 짓고 있느라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편이 사돈네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희 딸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된 사이니까 앞으로 자주 보고 지냅시다. 아, 네. 그래요. 자주 봐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만족스러워? 당신도 얘기도 잘하고 그랬잖아. 무슨 일 있으면 안사돈한테 전화도 하고 그래.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남편은 그 뒤로는 꼭 사돈네와 중마고우라도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다음 주에 미나가 사돈네 간다고 그랬지. 바깥사돈 생신이시라고. 응. 왜? 왜긴? 선물 보내야지. 선물을? 그럼 생일인 거 알았는데 선물을 안 보내? 지난 명절에도 선물 보냈잖아. 그건 명절 선물이고. 뭐를 준비해야 할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남편을 황 씨가 조심스레 말렸습니다. 받는 사람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 명절 선물도 고민하다가 보냈는데 생일까지 챙기게 되면 서로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왜 부담스러워? 당연하지. 그러면 우리 생일 때도 챙겨달라는 거 같잖아. 그런 뜻으로 보내는 건 아니지. 그래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당연히. 당신도 사돈이 생일 선물 주면 안 보낼 거야? 그러자 남편도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안부 전화만 해. 아니, 문자 메시지만 보내. 그걸로 돼?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데.
명절에 잘 챙기면 되지. 황 씨는 남편을 겨우 설득했습니다. 어쩐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이 맞았죠. 아, 안 간다니까? 그만 좀 해, 당신. 지난번에 사돈이 자주 만나서 식사하자고 했잖아. 그건 당신이 그러자고 하는데 그 앞에서 싫다고 그러겠어?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나는 안 가. 지난번에도 불편하게 밥 먹어서 집에 와서 소화제 먹었어? 당신 안 가면 나라도 갈 거야.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다가 책 잡히면 당신이 창피한 게 아니라 미나가 얼마나 곤란하겠어? 밥 먹으러 가서 내가 왜 딸내미를 곤란하게 만들겠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거지. 나라고 뭐 사돈 내가 싫어서 그래? 당신이 너무 오버하는 거야. 내 생각엔 아무튼간 깍쟁이야. 정이 없고. 기가 차서 고개만 저었습니다. 황 씨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남편은 무조건 그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혼자서 사돈 부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락해서 잡은 약속에 황 씨도 딸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알고는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저녁 늦은 시간에 귀가한 남편을 추궁하자 기가 막혔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고 술까지 마셨다는 말에 놀랐죠. 그리고 계산은 내가 했어. 그러면서 술을 꽤나 마셨는지 느린 걸음으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씻고 나온 남편에게 황 씨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사돈 만나면서 술을 그렇게 마시면 어떡해? 얼마 안 마셨어. 근데 이 집이 얼마지?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얘기를 하다가 노후 얘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일러주는데 우리 집값이 요즘 얼만지 내가 몰라가지고. 근데 노후 잘 준비해야 돼. 그치? 집에 오니 술기운이 더욱 오르는지 남편은 횡설수설하며 안방에 누웠습니다. 진짜 별 얘기를 다 했어. 뭐하러 그런 말을 해? 뭐가? 말해주면 어때서? 미련한 남편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일러줬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오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깊이 잠든 후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일어났을 때 한 소리 했더니 남편의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사건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잘 만나서 밥 먹었고, 별다른 얘기 안 했어. 실수도 안 했고, 당신이 싫다 그래서 혼자 잘 갔다 왔는데 왜 난리야? 그러더니 남편은 삐쳐서 말도 안 했습니다. 어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가 돼가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나흘 뒤에 황 씨가 두 손 두 발 들었는데 그래도 그 뒤로는 만나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런 황 씨를 비웃듯 남편이 사위에게 따로 연락해서 여행을 가자고 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황 씨가 의아하게 묻자 딸이 화를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퇴근하다가 할 말이 있어서. 아빠는? 심상치 않은 기색에 황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와서 아빠를 찾는 걸 보니 남편이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 같았죠. 무슨 일이야?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휴대폰을 뚫어지게 보면서 말이죠.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왜? 무슨 일인데? 너희 명절에 차례 지내?
요즘에도 차례 지내는 집이 있네. 차례? 아니, 명절에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했더니 박서방이 차례 지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러잖아. 뭐? 다 같이? 그래, 사돈네랑. 어차피 명절인데 애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버리는 것보다 다 같이 여행 가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미련을 버린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어서인 듯 했습니다. 황 씨는 골치 아픈 듯 눈을 질끈 감았고 딸의 코에서는 뜨거운 김이 풀풀 나왔습니다. 남편만 태어냈죠. 진짜 그만해, 아빠.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그러고 싶지 않다고. 딸이 질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싫어해? 네 엄마 닮아서 그래. 기가 막혔습니다. 딸도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내뱉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 안 사돈이? 왜? 뭐라 그러셨는데? 아빠가 자꾸 부족한 딸 잘 부탁드린다 어쩐다 볼 때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너희 아빠가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며느리 잘못 봤나 보다 그러셨어. 그 말에 황 씨도 남편도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안 그래도 상견례 때도 그랬고 나중에 식사할 때도 그랬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사돈이 딸에게 그런 말을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시부모님, 뒤에서 아빠 흉 봐. 뭐? 그리고 아빠는 내가 싫다고 하면 내 의견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시부모님이잖아. 내가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은지 어떤지도 모르고 왜 아빠 생각만 밀어붙이는 거야? 너 사돈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남편이 놀라서 묻자 딸이 인상을 쓰며 대꾸했습니다. 말투엔 짜증이 묻어나왔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불편하다고 그러잖아. 그러자 남편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황 씨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명절에도 여행 가자는 말은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딸과 사위의 눈치를 보는 게 어쩐지 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남편에게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바깥 사돈에게서 온 전화였죠.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였는데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 결연한 표정으로 황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전화를 다 하셨대? 잘 지내냐고. 지난번에 내가 계산한 게 마음에 걸린대. 그래서 내가 한번 식사하자고 했어. 남편의 대답에 황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그래서 당신이 만나자고 했다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오해를 푸는 게 낫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늘 봐야 되는 사이인데. 뭐? 미나가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연락은 먼저 왔는데 내 탓은 아니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자주 보다 보면 정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친해지는 거지. 실수도 안 했다고 그랬지. 이참에 가서 오해도 풀면 돼. 무슨 오해? 아니, 미나가 그랬잖아. 며느리 잘못 들인 것 같다고.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그냥.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바본 줄 알아? 그냥 돌려서 잘 말할 거야. 나는 이게 맞나 싶어. 뭐가? 사돈 만나는 거? 진짜 당신 이상하네. 혹시 미나한테 안 좋을까 봐 그런 건데 뭐가 이상해?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당신은 어렵지도 않아? 사돈인데 사위의 부모님이잖아. 아니, 뭐가 어려워. 이제 가족인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정말 주책바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언젠가는 일을 낼 줄 알았습니다.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기어코 사고를 쳤죠. 물론 남편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나았을 것입니다. 젊어서 그런가? 술도 참 잘 드시더라고요. 아, 그날요? 미나 아빠가 신뢰가 많았어요. 신뢰는요. 그냥 재미는 있었어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죠 뭐. 그 말에 황 씨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얼굴에 실금이 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필요했던 일이라는 걸 돌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그저 허허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안사돈은 특유의 깔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황 씨 부부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책 잡히지 않게 자주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듯 대하는 사돈의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황 씨도 황당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참아요. 그거 말해서 뭐해요? 아, 그러세요. 기분이 상했지만 황 씨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식사하는 동안 2번, 3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통에 사위가 안사돈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어서 식사를 끝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미나가 마음에 안 들게 하질 않을 텐데요. 네? 우리 미나가 뭘 잘못했길래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참으시나요? 여보, 아니, 그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지 안사돈이 눈을 굴렸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여기에 오해 좀 풀어보려고 왔거든요. 근데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시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미나한테도 결혼 잘못 시킨 것 같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인사치레로 한 말을 갖다가 그렇게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돈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러고는 그 모든 화살은 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이제 딸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 말을 옮길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을 테니 사돈이 황 씨의 딸을 노려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걸 모르는 사람은 남편뿐인 듯 했습니다. 부모인 이상 당연히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 화풀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딸이 욕먹을 테니 말이죠. 그 뒤로는 짐작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안사돈도 한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 언성을 높였고 남편은 이에 질세라 더 목청 높여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번엔 술은 한 잔도 먹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취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식사 자리는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화가 난 사돈이 먼저 계산을 하고 자리를 뜨니 밥 얻어먹으러 와서 쌈박질한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진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아니, 아빠는 미나 너 생각해서 안사돈이 먼저. 그러자 딸이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사과를 했습니다. 딸은 그 사과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사위와 함께 식당을 나갔습니다.
아니, 애들 앞에서 왜 사돈이랑 싸워? 아니, 미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잖아. 왜 뒷일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거봐, 자주 보면 실수할 일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며칠 동안 연락이 없는 딸 때문에 남편은 초조한 듯 했습니다. 당신이 미나한테 전화 좀 해봐. 해서 뭐라 그래?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화 풀으라고 당신이 잘 달래봐. 아니, 내가 왜? 당신은 내 말 더럽게 안 듣잖아. 제발 정신 차려. 아, 정신 차렸어. 사돈 전화번호도 차단했어. 다신 그 여자 안 만나 내가. 장례식 때나 볼 거야. 뭐, 차단? 참, 그러다가 며칠 뒤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사돈네가 발칵 뒤집힌 듯 했습니다. 크게 혼나기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또다시 분개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차단을 일단 풀고 전화를.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러자 이번엔 딸에게 전화를 해서 이혼을 하라 마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황 씨가 전화를 뺏어서 끊어버리자 남편이 황 씨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제발 좀 미나가 알아서 하게 냅둬. 당신이 이러면 더 안 좋아져.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이혼하게 생기면 할 거고 같이 살게 생기면 같이 살 건데 왜 당신이 나서서 그래? 당신만 내 말 들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내가 사돈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사돈이 우리 가족이야? 사돈은 우리 인간관계 아니야? 딸 인간관계에 당신이 끼어들면 어떡해? 아무리 잘해도 득될 거 없는 사이잖아. 같이 캠핑 가고 그런 거는 당신 친구들이랑 해? 아니면 우리 식구만 가던가? 상대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안달이야? 거봐. 그러니까 흉볼 빌미만 주는 거잖아. 제발 자식 생각하면 자중해. 그러자 남편은 황 씨에게 서운한 듯 했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잡아? 나는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 사람 속 긁는 소리 한 건 사돈이잖아. 당신이 정이 없고 냉정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 그럼 당신도 냉정한 사람이랑 살지 말고 정 넘치는 사람이랑 살래? 뭐야? 다시 한 번만 그런 짓 하면 나는 진짜 당신이랑 안 살아.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 들었잖아. 딸한테도 미움받고 아내한테도 미움받아서 말년에 혼자 살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그러지 마. 황 씨의 말에 남편은 기가 죽었습니다. 딸에게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얼마나 안도했는지 옆에서 보는데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돈과는 서로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조차도 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에서 오해 풀고 해결했다며 더 이상은 묻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딸에게 살짝 듣자 하니 사위도 사돈네를 뒤집어 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 씨 부부도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돈과는 1년에 한 번 설에만 서로 자식들 통해서 선물만 주고받고 일체 다른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자식의 결혼에 부모들이 들떠 너무 나섰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가 필요한 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 없이 잘 지내는 사돈지간도 있겠지만 괜히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딸에게 물었는데 시집 식구들과도 큰 문제가 없이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죠. 부부 사이도 좋아 보여서 황 씨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악마가 아니고 뭐야? 친정엄마였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진짜 사람 다시 봤네. 우리 엄마 이대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여자야. 당신 그러고도 눈에서 피눈물 안 흘리나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러면 아가씨가 모시고 가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 정신은 올바르게 있으니까 효도를 할 거면 직접 하시라고요. 당신 이혼 각오하고 하는 말 맞지?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어쩌면 남편한테 이렇게 매정하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성효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 씨의 시어머니는 연로하기도 했고 항암 치료도 받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성 씨의 남편은 맏아들이었습니다. 성 씨가 맏며느리라는 뜻도 되었죠. 맞으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아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건지 남편은 아픈 시어머니를 성 씨가 돌봐주길 바랐습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고 말이죠. 치료를 받기 위해선 요양병원이 나왔지만 시어머니의 강력한 의지와 남편의 요구에 성 씨는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자식인 본인도 돌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왜 며느리인 자신에게 책임지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수발을 며칠 들고는 성 씨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성 씨에게 남편은 폭언을 했습니다. 자기 부모만 애틋하고 아내는 고생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효자였다면 모르겠지만 왜 뒤늦게 효자 행세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직접 한다면 성 씨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리효도를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 씨에게 매정하다고 하는데 성 씨가 보기엔 남편이 더 매정했습니다. 유독 성 씨에게만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껴안고 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성 씨는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모두 20대 후반으로 취직도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성 씨도 아직 일을 하고 있었죠. 남편도 성 씨도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아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아직 아들들이 결혼도 안 했으니 과제가 많이 남아 있었죠. 남편은 3남매 중에 맞이었습니다.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성 씨의 시아버지는 10년 전쯤에 돌아가셨고 성 씨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죠. 남편의 동생들은 다소 거리가 있어서 1년에 보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자기 자식과 있지 큰형이라고 굳이 찾아오지 않았죠. 시어머니 생신이나 되어야 한 번씩 얼굴을 봤습니다. 호텔은 다 예약했대? 정우가 다 했어. 나중에 우리 집만 싸서 가면 돼. 애들이 다 계획도 세워놓고 했다니까. 당신 왜 이렇게 들뜬 것 같지? 자식들이랑 해외여행 간다는데 누가 싫어해? 다들 휴가 일정을 맞춰서 모처럼 넷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의 결혼 얘기도 오가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여행을 갈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더욱 설레고 들떴죠. 그리고 여행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암? 남편의 말에 성 씨가 놀라서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암이라니. 성 씨가 황망히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남편이 병원에 함께 다녀왔는데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수술 날짜 잡았어? 아니, 수술 못한대. 왜?
수술을 왜 못해? 이미 80 중반인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도 했죠. 그래서 항암 치료만 받기로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이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늘 동생들과 통화하느라 바빴습니다. 엄마, 여행은 취소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위약금 있지? 그건 엄마가 보내줄게. 아니에요. 저희가 낼게요. 넷이서 가기로 했던 여행은 당연스레 취소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걸 보니 정신이 없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성 씨의 생활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퇴근했어? 퇴근해서 집이야. 얼른 가봐.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불편하신가 봐. 알았어. 반찬 좀 챙기고. 성 씨가 근무 시간을 줄여 이제는 3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일주일에 3번 시어머니 댁에 방문을 해서 반찬을 챙기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시어머니는 무척 힘겨워했습니다. 특히나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유독 심했습니다. 혼자서 음식을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통에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죠. 시동생과 시누이는 멀리 살아서 왔다 갔다 할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근무 시간이 자유로운 성씨 밖에는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왔냐? 3시 반에 온다고 그러더니 3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렸다가 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기다리게 만들어? 아범이 시간을 잘못 알았나 봐요. 아범 탓을 해? 80세가 넘으니 젊은 날보다 힘은 빠졌지만 꼬장꼬장한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고생스러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을 반대했던 일, 합가했다가 다시 분가했던 일, 세월이 세월인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도 큰 병에 걸려 힘없이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성씨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점심에 뭐 좀 드셨어요? 먹긴 뭘 먹어. 속이 하도 울렁거려서 물 말아 먹고 말았지.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 드시지 그러셨어요. 그럴 힘이 있으면 널 왜 불러? 성씨는 세탁기를 돌리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있는 그릇들도 씻어서 정리를 하니 시간이 상당히 흘러 있었습니다.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를 보고 성씨가 물었습니다. 식사 지금 차려드릴까요? 그건 이따가 차리고 이리 와서 좀 부축 좀 해봐. 너 온 김에 좀 씻어야겠다.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저 자주 소화가 안 될 뿐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암만으로는 완치가 되기가 힘들었고 항암 치료 자체도 힘들어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나빠져만 갔습니다. 보통은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을 좀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던 성씨는 최근 들어서는 시어머니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좀 어때? 안 좋으시지? 지난주에는 그래도 괜찮으셨는데. 오늘은 거의 누워만 계셨어. 지난 주말에 시어머니를 보고 온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는 잘 하시고? 잘 못 드시던데. 그러니까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으로 여러 가지 해서 가라니까. 그렇게 했는데 못 드시는 거야. 성씨의 말을 듣더니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기분이 상했지만 굳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아픈데 속상하지 않을 자식은 없을 테니 말이죠. 매번 왔다 갔다 하며 병수발을 드는 성 씨에게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저 자신이 참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반쯤 지났을 때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크게 안 좋아졌습니다. 엄마 보고 왔는데 저게 뭐요? 뭐가? 아니, 진작에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지. 치료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요양병원 같은 데서 건강관리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동생이 주말에 올라와서 시어머니와 이틀간 같이 있다가 다시 내려가기 전에 성 씨의 집에 들렀습니다. 긴히 상의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입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이야. 그게 아니고 병원이요. 형님, 요양병원. 거기 가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아무튼간 치료도 받을 수 있잖아요. 안쓰러워 죽겠네. 시동생의 말을 들으니 남편도 생각이 많아지는 듯했습니다. 지난번에 성 씨가 넌지시 얘기했을 때는 듣는 신용도 안 했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동생까지 그렇게 말하니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내가 병원은 알아볼게요. 그래도 치료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암 전문 요양병원도 요새 많다고 그러던데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형수가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생은요? 식사 차려드린 거 밖에 없는데 뭘. 겸양의 말은 성씨만의 몫이었는데 남편이 생색을 냈습니다. 기막혀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병원 알아볼 동안만이라도 좀 형님이 모시고 있어줘요.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정우 엄마한테 일 좀 쉬라고 하고 어머니 도와드리라고 할게. 그러면 감사하죠. 당사자는 모르는 말이 타인 둘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씨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성씨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누는 대화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서 가봐. 시동생 앞에서 다툴 수도 없기에 시동생이 나가고 나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오겠다고? 아, 그럼 저대로 둬. 그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나보고 일을 쉬고 어머님 돌보라며? 내가 못하니까 당신이 해야지. 남편이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성씨도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집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도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에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정하고 성씨는 따르라는 식이었습니다. 당연한 걸 따지느냐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성씨를 몹쓸 며느리 취급했죠. 바로 다음 날 성씨의 집에 시어머니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씨는 대단히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20년 전에 3년 정도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성씨 탓이라고 했습니다. 성씨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어려웠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성씨를 하대했습니다. 그래도 성씨는 아픈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기 전까지 2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발을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를 위해 급히 대신 일해줄 사람을 구해 직장을 쉬게 되었습니다. 성씨 때문에 자꾸만 업무가 꼬이자 상사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한이 있는 일이었기에 참고 병수발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암 전문 요양병원을 알아보았고 입원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고 마음을 곱게 먹자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병원에 나 묶어놓는 거 아니냐? 어머님. 그런데 아니에요. 엄청 좋은 병원이래요. 그리고 어머님이 치매도 아니신데요.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냐? 그래도 가셔서 치료도 받으시는 게 좋죠.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힘들어 하셨잖아요. 영양제도 맞으시고 식단도 관리해 준대요. 성 씨의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한숨을 쉬며 병원에 가기 싫은 기색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내심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은 눈치였고 말이죠. 꼭 둘이서 성 씨를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2번은 못할 짓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병수발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성 씨가 꼼짝없이 전담 간병인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성 씨의 집에 보름 머문 뒤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회할 수 있는 날에는 꼭 남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지낼만 하세요? 죄다 환자들만 있는데 여기가 좋겠냐? 없던 병도 생기겠다. 그래도 컨디션은 좀 낫지 않으세요? 남편의 물음에도 시어머니의 인상은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병원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죠. 또 올게요. 어머니, 그래, 뒤돌아서는 남편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한 지 2주쯤 지난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지. 갇혀 있는데 그럼 살이 찌겠어? 어머니, 다른 사람들이랑 병실 쓰는 것도 답답하고 힘들다. 이만 퇴원해야겠어. 퇴원하시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누워만 있다가 이 애미가 죽었으면 좋겠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이것저것 물어도 굳은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안 되겠다. 우리가 모시고 와야겠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 그래. 당신도 아까 어머니 봤잖아. 그리고 차 안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 씨도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죠. 내가 일하면서 살림도 하고 어머님 밥 차려드리고 당신 밥도 또 따로 차리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남편보다 일하는 시간이 짧았기에 그동안엔 집안 살림은 성 씨가 했습니다. 남편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환자인 시어머니까지 챙기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환자를 어떻게 돌봐? 요양병원이 가둬두는 곳 아니잖아. 거기 계셔야 어머니도 그때그때 맞는 치료를 받지. 그래도 어머니는 가둬둔다고 느끼셨다잖아. 아니, 그리고 보름 모시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었는 줄 알아? 조금 힘들다고 죽어가는 어머니를 그렇게 둬 그러면 무조건 모시고 와야 한다는 남편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 씨는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병원이 싫으시다고 그러면 차라리 어머니를 댁에 모신 다음에 간병인을 쓰자. 나도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챙겨드릴게. 간병인 쓰는 게 돈이 적게 드는 줄 알아. 옆에 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간병인을 24시간 써? 24시간? 그러면 나보고 24시간 동안 어머님 옆에 붙어 있으란 말이야.
일은 어떻게 하고? 어차피 몇 년 더 일하지도 못할 거잖아. 돈이 문제면 어머니 명의 집으로 어떻게 해보면 되지? 당신은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어머니 돌아가시면 물려받는 거를 그걸 간병인 쓴다고 다 써버려?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게 당신이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낫지. 이 사람이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걱정을 하더니 이제는 유산을 들먹이고 있으니 말이죠. 나는 그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걸로 간병인 써서 편히 지내시도록 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 그거 좀 수발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암 걸리셨다고 금방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진짜 당신? 정 떨어진다. 어머니 안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인간이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랑은 진짜 못 살겠다. 이참에 이혼하자. 난데없는 남편의 폭언에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흔쾌히 수락할 거라고 생각한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애처롭다면 적어도 아내인 자신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언급에 성 씨의 마음엔 커다란 바위가 들어찬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부터 집까지 성 씨와 남편은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냉전이 시작되었죠. 성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난 듯이 화가 났다가도 아들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만 희생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어떻게 나에게 이런 협박을 하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돌고 돌았죠. 이대로는 숨이 막혀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 씨는 치열한 고민 끝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댁에 모시고 오고 내가 주중에 매일 들를게. 당신이 주말에 가서 받으려. 그리고 도련님이랑 아가씨도 가끔씩 와서. 그만해 좀.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 집엔 못 드리겠다는 거잖아. 성 씨의 입은 다시 강제로 다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병인도 싫고 이것도 싫다면 남편은 그저 성 씨가 전적으로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 씨는 남편이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버리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 씨에게 자유는 없었습니다. 24시간 간병인처럼 살아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성 씨는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도 말이죠. 다음 날 저녁까지 성 씨가 확답을 주지 않자 남편이 최후의 통첩을 하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혼할 거면 하고.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에 어머니 모시고 올 거야. 그렇게 알아도. 어이도 없었고 마음도 무너지듯 아팠습니다.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산 대가가 이것인가 싶었습니다. 아들들은 지금 상황을 안다면 뭐라고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래 이혼하자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엔 자식도 마음에 걸렸고 그동안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도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꾸만 성 씨를 힐끔거렸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를 모셔올 거라고 눈치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 씨에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퍼부어댔습니다. 이게 악마가 아니고 뭐야? 친정엄마였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진짜 사람 다시 봤네. 우리 엄마 이대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여자야.
당신 그러고도 눈에서 피눈물 안 흘리나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러고도 한참을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아가씨가 모시고 가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효도를 할 거면 직접 하시라고요. 그러자 시누이가 눈을 까뒤집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남편도 편을 들었습니다. 물론 성씨의 편이 아니라 시누이 편이었죠. 당신 이혼 각오하고 하는 말 맞지? 후회 없지? 성씨가 대답하지 않자 남편도 서슬퍼런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어쩌면 남편한테 이렇게 매정하냐? 그리고 남편은 시누이와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를 댁으로 모시고 간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는 내려가지 않고 남편과 함께 돌아가며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낮에는 시누이, 밤에는 남편.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았는데 새벽에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된 어머니이기에 시누이는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주랭랑을 친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본 사람이 없으니 알만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당연한 수순으로 성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했잖아. 이제 집에서 어머니 모셔. 당신도 일 그만두고 좋지.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일 그만두고 해. 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자식 둘도 못 돌보는 환자를 어째서 며느리인 자신에게 떠맡기려는지 몰랐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을 악마로 만들더니 이제 와서 또다시 찾아온 남편이 황당했습니다. 당신이 이혼 준비하라고 해서 다 해놨어. 준비를 했다니? 집은 따로 얻었고 짐도 대충 붙여놨어. 이 집은 정리해서 반씩 나누면 돼. 뭐라고? 바보처럼 계속해서 되묻는 남편에게 성씨가 또박또박 다시 한번 대답해 줬습니다. 이혼 준비 다 됐다고. 당신은 시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잘 모시고 살아. 재산 분할은 반씩하고. 비로소 남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비쳤습니다. 성씨가 이혼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요구를 받아줄 거라고 확신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효자여도 힘든 것이 병수발이었습니다. 효자인 척은 혼자 다 하고 효도를 아내의 손을 빌어 하려는 남편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쉽게 이혼을 운운하는 남편은 이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것은 남편에게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정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존중해야 할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남편을 붙잡아야 할 필요성을 이제는 성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설령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고마워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렇게 명령하듯 통보하듯 하지 않았다면 한 번이라도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것이었습니다. 성씨 생각에도 성씨는 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행동 때문에 그래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더니 남편이 아차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이혼하자는 말이 진짜로 이혼하자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모시고 오잔 소리였지. 모르겠네. 이혼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한 것뿐이야. 당신도 짐 빼. 부동산에는 내가 내놓을 테니까. 아, 여보. 이렇게 나가버리면 나중에 정우나 연우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그래? 그저께 집 계약하기 전에 내가 애들한테는 말해놨어. 뭐? 그러니까 걔들이 뭐래? 우리 일인데 뭐라고 그러겠어? 아들들은 잘했다고는 하지 않아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씨도 속 시원하게 이혼을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얼른 가봐. 어머님 기다리시겠다. 24시간 옆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 성 씨는 마지막 짐가방을 들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쫓아왔지만 얼른 택시를 타버렸습니다. 어디로 이사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남편이 쫓아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뒤늦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혼자서 아픈 어머니 병수발 들면서 살다가 늙어 죽겠다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집을 나온 후에야 남편에게서 사과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한 것 같아. 미안해. 근데 당신도 입장 바꿔보면 내 기분 알 거야. 장모님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나는 적어도 당신한테 우리 엄마 병시중 들라고는 안 해. 절대. 내가 이 집에서 나가서 엄마를 돌보는 한이 있어도 당신 손에 안 맡겼어. 나는 일을 하니까. 하던 일 그만두라고 했던 것도 당신이었어. 잊었어? 앞으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마. 안 그럴게. 이기적으로 안 할게. 그래? 그러면 집으로 돌아올 거지? 돌아가긴 뭘 돌아가? 그렇게 알아서 잘 살란 소리지. 정말 이럴 거야? 그래? 당신한테 정 떨어졌어. 당신도 진작에 나한테 정 떨어졌던 거 아니야? 남편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살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랑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 정말로 이렇게 이혼한다고? 어쩜 사람이 정이 이렇게 없냐? 법정에서 봐. 드라마 대사같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성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 샀는데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울리는 전화를 뒤집어 놓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한동안 남편에게선 끈질기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에게서도 번갈아 가면서 연락이 왔지만 그 번호들은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7개월쯤 뒤엔 남편과 법적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후에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죠. 성 씨는 다니던 직장을 다시 성실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성 씨가 다시 시어머니를 보는 일은 없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던 남편은 이제는 평생의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찌 보면 성 씨는 좀 더 편해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뒷바라지해야 했던 인생이 드디어 스스로를 위해 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알아서 살아갈 것이니 성 씨는 온전히 자신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아직은 경제력도 있고 젊었기에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 씨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다르게 말이죠. 제부, 지금 미정이한테 화내는 거야? 처형, 그게 아니고요. 아니, 내가 진짜 열받았는데 미정이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거든? 근데 안 되겠네.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며느리라고 친정 식구랑 한 약속은 무시하고 시할머니 뵈러 가야 하는 거야? 그게 맞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거짓말할 수밖에 없게 해놓고는 왜 애를 잡아? 그것도 우리가 집에 와 있는데도 말이야. 처가 식구들은 우스운 거야, 뭐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문성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사돈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문 씨는 어디선가 딸 많은 집에 아들 장가 보내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출처는 모르겠지만 한두 번 들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 씨는 그 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적어도 문 씨에게 있어서는 100% 맞는 말이었습니다. 주변을 보아도 딸이 많은 집은 화목했습니다. 딸들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똘똘 뭉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셋이라면 그것도 아들 하나 없이 말이죠. 그런 가족이 문 씨의 사돈네였습니다. 세 자매 중 막내가 문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세 자매의 우애가 얼마나 깊던지 문 씨는 그걸 장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문 씨의 아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사돈네에서 사사건건 다른 사위들과 비교당했고 결혼 준비 비용이나 예물 목록도 다른 자매들에게 맞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가족 행사가 그리 많은지 항상 처가에 가 있는 아들은 문 씨와 5분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콧배기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문 씨 가족에게 일이 있을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참석하지 않으려는 며느리도 얄미웠습니다. 결국 아들네 집 옆으로 줄줄이 이사까지 온다는 말에 대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 씨의 집까지 날아갈 지경이니 말이죠. 문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년생인데도 남매라 그런지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긴 하지만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둘째인 딸이 먼저 결혼해서 문 씨 부부와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인 아들도 진작 취직하며 따로 나가 살고 있었죠. 그저 서로가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명절 때나 가끔 만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니 그렇지 않는 형제들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2년 전 문 씨는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는 조금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돈 부부와 세 자매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여자들 사이에 외롭게 앉아있던 바깥 사돈을 보고는 속으로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 자매가 너무 보기가 좋네요. 그렇죠? 아들 없어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러실 것 같아요. 든든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럼요. 다 엄마 마음을 잘 헤아려 주니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딸만 낳길 잘한 것 같기도 해요. 아들들은 속썩이잖아요. 아, 아무래도 딸이 더 부드럽긴 하죠? 어머, 그럼요. 우리 집 보물들이에요. 안사돈은 딸들이 참 자랑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흐뭇하게 딸들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문 씨는 그게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간의 애정이 보여서 우리 아들도 화목한 집의 일원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라 그렇게 막 친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박서방이 저희 집에 장가들면 사위가 셋이라 형제도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겠죠? 그렇겠네요. 며느리의 언니 둘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아들네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안사돈의 말대로 사위가 셋이나 되니 아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많이도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은 애들 직장 근처에다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용 절반은 저희가 선종이한테 줄 거고요. 결혼 아기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을 통해서 결혼 비용을 반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꺼냈더니 사돈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반반이요? 아, 그래도 그건 좀. 그 말에 문 씨가 당황해서 아들을 쳐다보았는데 아들도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듣기는 했어요. 애들이 멋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나 본데, 그래도 저희 두 딸이 결혼할 때 다 시집에서 집은 해왔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막내만 반반하자면 언니들도 서운해 할 것 같고요. 수진이도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자 두 딸이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문 씨의 며느리조차 눈치는 보고 있지만 반박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가 다 된 것인 줄 알았는데 상결례 자리에서 대놓고 집을 해오라는 말을 들으니 조금 황당하긴 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집을 해오라는 말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씨도 딸을 결혼시켰지만 당연하듯 반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 씨의 딸도 서운할 것이었습니다. 문 씨는 흔쾌히 대답하지 못했고 그날의 상결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 씨 가족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문 씨의 집 바로 옆 아파트에 월세를 주고 있던 24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만기가 되면 아들네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딸이 섭섭하지 않다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여서 가능했죠. 우선 너희 결혼식 전에 세입자가 나가니까. 나가면 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고 나중에 돈 모아서 더 넓은 집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게 생기면 그때 그 집 팔아서 줄게. 네.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문 씨 부부도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뒤에 받은 예물 목록을 보고는 또 한 번 참을인 3번을 새겨야 했습니다. 두 딸을 결혼시키면서 받았던 예물들과 동등하게 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막내딸을 결혼시키며 나머지 자매들과 똑같이 해야 하는지 말이죠.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적힌 목록을 보고 있자니 지금 결혼을 시키는 것인지 며느리를 사오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있는 게 부럽지 않다더니 이래서 그런 말을 했나 싶었습니다. 이 상황만 보자면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대체 얼마를 내줘야 하는 것인지 가늠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하자.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그리고 다 그렇다 쳐도 할 거면 양가에서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는 거야? 그렇다고 싫다고 그래? 아들은 예물이나 기타 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 씨의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미룰 수는 없잖아. 왜 없어? 다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거지 뭐. 좋게 생각해. 문 씨도 아들 며느리가 결혼을 준비하다가 갈라서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맞춰서 결혼만 한다면 그 뒤로는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결례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지만 눈치채지 못한 문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문 씨 부부가 어리석었죠. 선종아, 내일 토요일인데 저녁에 너희 집에 가도 돼? 리모델링 한 것도 좀 보고 오랜만에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 어떨까 하는데 내일 황서방이랑 수진이도 온대. 아, 수진이랑 처남이? 근데 어쩌죠? 왜? 약속 있니? 지금 처형들이 와 있어서요. 아, 사돈이? 네. 둘째 사돈은 멀리서 산다고 하지 않았어? 엄청 멀지는 않고요. 그래도 1시간은 넘게 걸리죠. 무슨 날인가 보지?
그건 아니고요. 자매끼리 뭉치기로 했다네요. 일요일에 돌아간대요. 아, 자고 가는 거야? 이틀 동안? 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다음 주는 돼. 수진이도 다음 주에 오라고 할게.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문 씨가 아들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안 된대. 근데 지난번에도 사돈 식구들 와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지? 사이 좋아 보이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하네. 엎어지면 코 닿은 데 사는데 아들 얼굴 보기 참 힘드네. 남편의 말에 문 씨가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금요일 저녁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약속이요.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한 차례 미룬 약속인데 또다시 미뤄야 한다는 말에 의아해하며 문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처가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사돈네? 왜? 갑작스럽게 처가에 가야 한다기에 문 씨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뒤에 장인어른 생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회의? 아, 환갑이신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환갑도 아니고 생일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가족회의를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날에 통보를 하고 말이죠. 문 씨는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거기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신 때문에 형님들도 다 오셔서 저희만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겠지? 그렇게 따지자면 인원수는 적었지만 문 씨의 가족도 다 같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딸도 사위와 같이 온다니 말이죠. 우리는 가까우니까 뭐. 알았어. 나중에 그러면 너희 시간 될 때 보자. 네. 수진이 오라고 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세요. 알았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딸이 결혼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1년에 딸내 부부를 보는 날이 그리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었고 일하느라 바빠서 딸이 시집에도 거의 가질 못하는 걸 알고 있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와는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오히려 훨씬 먼 처가만 들락날락하니 아무리 맘 편히 생각하려고 해도 섭섭한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을 때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전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차 안 막혔지? 남편이 썰렁한 농담을 하자 아들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왔는데도 5분 거리네요. 아파트 후문으로 가면 걸어서 5분이면 서로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 때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을 이렇게 아낄 수 있으니 가까이 사는 게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문 씨가 차려놓은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집이 코앞이라 자고 가는 것도 이상하고 잠자리도 불편할 것 같아서 잠은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러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차례 음식은 거의 다 해놨거든. 그래서 너무 일찍 올 필요는 없고 한 8시 반쯤? 맞춰서 오면 될 것 같아? 네. 그때 올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들 부부가 다시 와서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사돈도 차례 지내시나? 안 네. 지내요. 근데 딸들이 다 결혼을 해서 지금 아무도 없겠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 다음 명절부터는 처형네랑 돌아가면서 처가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미정이네는 아들이 없으니까
차례 도와줄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매가 돌아가면서 돕자는 말이 나와서요. 다음 명절에는 큰 처형네가 가기로 했고요. 저희는 내년 명절이죠. 내년 명절에는 처가에 먼저 갔다가 올게요. 아들이 하는 말을 천천히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씨 부부가 아들 며느리 없이 차례를 지내야 하는 때가 한 번씩 돌아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씨 부부는 다른 아들이 없기에 가끔이라도 차례를 자식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매들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집에 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매번 처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기에 문씨 부부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장점도 있었습니다. 차례는 문씨 부부 둘이 지내야 하겠지만 그래도 아들네가 늦게 오는 날에는 딸과 다 함께 만날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아들 부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막히기 전에 처가에 가봐야 한다며 말이죠. 급히 아들네를 배웅하고 나니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어쩐지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처가 식구들끼리 사이가 좋은 것은 좋지만 거기에 늘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말에 전화를 했을 때는 집에 혼자 있다고 했습니다. 미정이는 어디 가고 혼자야? 아, 처형네 집에 갔어요. 또? 근데 너는 왜 안 갔어? 저는 좀 쉬고 싶어서요. 그래서 널 두고 간 거야? 피곤해서 제가 못 가겠다고 했어요. 휴대폰 너머로도 아들의 깊고 무거운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뭐 하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네. 저 그럼 한숨 잘게요. 그래. 쉬어. 문 씨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분 전 딸이 지난번에 어그러졌던 방문을 언제쯤 다시 하면 좋겠냐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 씨가 아들에게 물어보려고 전화를 건 것이었는데 안 그래도 처가에 시달리는 아들을 집에서까지 오라가라 하며 못살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진이한테 말할게. 우리끼리 따로 보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문 씨 부부는 딸 부부를 따로 만났습니다. 오빠는 뭐가 그렇게 바빠? 그러게. 그리고 신혼이잖아. 아니, 전해줄 소식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지. 나도 바쁘긴 바빠. 무슨 소식? 나 아이 생겼어. 딸의 말에 문 씨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딸 부부가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이를 안 가지려나 싶었던 참이었습니다. 어쩐지 평소에는 며느리와 사위 둘 다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는데 꾸준히 연락해서 약속을 잡으려 한다 싶었습니다. 너무 잘 됐다. 오빠도 같이 있을 때 말해주려고 했어. 그러더니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오빠 결혼하면 나도 언니 생기나 싶어서 좋아했는데? 있던 오빠도 없어진 것 같네. 딸의 푸념에 문 씨도 알만하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딸과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지난번에 새언니한테 연락했더니 답장도 안 하더라고. 그러다가 거의 일주일쯤 뒤에 연락 와서 바빴다고 그러고 내가 답장 보내니까 또 연락 없어. 어머, 그래? 일하느라 바빴나 보지. 한두 번이면 나도 그러려니 하지. 우리 시댁에서 사과 2박스 보내주셔서 그거 오빠네 1박스 주려고 했는데 아무튼간 그 뒤로는 나도 연락 안 해. 참 씁쓸했습니다. 여전히 아들네 집을 들락날락 거리는 사돈네를 알고 한 달에 적어도 2번은 처가에 가는 아들을 아는데 어떻게 그쪽이랑만 교류를 하고 문씨 가족은 이렇게 뒷전인가 싶었습니다.
한 번 얼굴 보는 일도 힘드니 말이죠. 아들도 쉬라고 안 부르기는 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가에 그렇게 열심히 가는 게 며느리가 원해서일 텐데 그렇다면 문씨 가족과 만나지 않는 것은 아들이 원하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몇 달 뒤 아들 며느리를 부를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할머니 올라오시는데 둘이 같이 들러. 저녁 먹게? 문씨의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날이었습니다. 큰형님네 며칠 머물기로 하셨는데 문씨의 집에도 잠깐 들르기로 했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물어본다더니 몇 시간 뒤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 미정이 그날 야근한다네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야근 때문에 저녁 식사를 같이 못하겠다는 며느리.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서운함은 쌓여만 갔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야근한다 뭐한다 하면서 오지 않는 며느리. 그동안에는 아들만 몇 번 얼굴을 비쳤고 며느리는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문 씨가 섭섭해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5분이었습니다. 집 밖을 나서서 문 씨의 집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말이죠. 아무리 느린 걸음이어도 10분이었습니다. 차 타고 1시간이 넘는 사돈네에는 그렇게 자주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시집에 올 때만 약속이 있고 야근을 하고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저 혼자라도 갈게요. 그래. 그럼 그때 보자. 문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야근한다는 며느리를 끌어다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쁜 시모는 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을 때 문 씨 부부와 아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집 근처 삼계탕 집에서 식사를 하고 천천히 걸어서 문 씨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바람도 선선하니 좋죠? 그러네. 우리 손주 며느리도 보고 갔으면 좋을 텐데. 회사 일이 바쁘다네요. 다음에 한번 같이 내려갈게요. 그래. 형님이 한 20분 뒤에 모시러 온다니까. 그때까지 집에서 차 마시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선종이 집은 여기 아니야? 먼저 들어가 봐. 어? 그런데 아들네 아파트 앞을 지나려는데 택시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정이 아니야?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나 보네. 그런데 뒤이어서 내리는 두 인물을 보니 출발지가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형? 아들이 옆에서 중얼거렸고 택시에선 내린 새 여자와 문 씨 가족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네요. 미정아. 우린 먼저 들어가 있을게. 두 사돈이 아들네 아파트 쪽으로 사라졌고 며느리는 남아서 시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 아,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여기서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할머니, 나중에 제가 한번 내려갈게요. 그래. 어서 들어가 봐. 네. 다음에 뵐게요. 아들은 급히 며느리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로 사라졌습니다. 언뜻 본 아들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문 씨 부부는 집으로 들어갔다가 몇 분 뒤에 다시 시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에 올라타자 문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먼저 들어가 봐. 왜? 나는 선종이네 잠깐 다녀올게. 미정이 때문에 그래? 아들네 부부가 걱정되기도 했고 며느리에게도 자초지종을 들어보자 싶었습니다. 나온 김에 선종이한테 잠깐 나오라고 하게.
남편이 먼저 집에 들어갔고 문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며 옆 아파트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싸우고 싶나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파트 후문을 통해서 뒷길로 걸어가는데 저기서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아직 집에 안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사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당신이 야근한다고 거짓말 한 건 맞잖아. 아니야? 한창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 아들 부부를 보고는 문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해. 원래 언니들이랑 만나기로 했었는데, 오빠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려고 했던 거잖아. 아니, 약속을 깨려는 게 아니라 처형들은 그냥 놀러 오는 거고 거의 매주 보잖아. 할머니는 오랜만에 오신 거야. 우리 결혼한 뒤로는 뵙지도 못했다고. 근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바로 옆에 살면서 얼굴 한 번 안 봐. 난 당연히 그게 먼저라고 생각했지. 아니, 왜 시집 식구가 먼저야? 선약이 먼저지. 그렇다고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해. 당신도 그냥 거절하기가 그랬으니까 거짓말까지 했겠지. 그리고 거짓말을 했으면 들키지나 말던가. 어떻게 바로 집 앞에서 3시 택시에서 내려? 우리도 외식한다고 했으면 마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야지. 아니, 솔직히 어떻게 거기서 마주칠 거라고 생각해? 아까 밥 먹고 있다고 했잖아. 다 먹고 나왔지. 그럼 오빠가 말을 해줬으면 됐지. 나한테까지 야근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형부들은 늘 와이프 배려해서 우리 가족 행사 먼저 생각해줘. 또 그 소리야? 왜 자꾸 형님들이랑 비교를 해? 그 말에 문 씨의 인상이 사정없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보다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 아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런 괴로운 표정을 짓게 하는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한두 번도 아니었던 것 같고 말이죠. 문 씨가 가서 한마디를 해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끼어들어서 며느리한테 퍼부어봤자 아들 며느리 사이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결코 좋게 끝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 씨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 뒤를 돌았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아들이랑 따로 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씨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제부, 지금 미정이한테 화내는 거야? 처형, 그게 아니고요. 아니, 내가 진짜 열받았는데 미정이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거든? 근데 안 되겠네.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며느리라고 친정 식구랑 한 약속은 무시하고 시할머니 뵈러 가야 하는 거야? 그게 맞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거짓말할 수밖에 없게 해놓고는 왜 애를 잡아? 그것도 우리가 집에 와 있는데도 말이야. 처가 식구들은 우스운 거야, 뭐야? 그러면서 여자들이 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입에서 결국 사과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문 씨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열불이 나서 그날은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별일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다툼을 숨기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그래서 문 씨도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며느리의 큰언니가 아파트 같은 동으로 이사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아들이 참으로 고달파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극성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사를 오겠다는데 누구에게도 막을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문 씨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사돈네 식구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시작했고 아들에게 자유시간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할 때면 늘 전화 넘어가 여자들 목소리로 시끌시끌했죠. 어떻게 저렇게 처가 식구 종노릇을 하나 혀를 찾다가도 그래 결혼했으면 어찌됐건 알아서 하겠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까지 다 함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너편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듯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그러다가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둘째 처형도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해요. 뭐? 멀리 살잖아. 1시간 거리라 직장에 왔다 갔다 할 건가 봐요. 아니, 이 동네 뭐가 볼 게 있다고 그렇게까지 해? 그냥 자매들끼리 가까운 데 살고 싶다고요.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저희한테 좀 보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뭐? 큰 처형도 최근에 이사해서 여유가 없다고. 저희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 아파트로 대출을 좀 받아서 달라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되니? 그리고 그 집 아빠 명의인데. 네. 그래서 이참에 명의도 바꾸라고.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해달라고 전화한 거야. 아니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또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알고 계시라고 전화드린 거예요. 미정이가 그런 기색 보여도 놀라지 마시라고요. 문 씨는 아들이 참 바보 같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안 된다고 했으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의를 미리 주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죠. 그러다가 한 달 뒤 며느리의 둘째 언니가 이사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들에게 물어봐더니 아들이 보태준 것은 아니라기에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도 없이 문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짐을 싸들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너희 싸웠어? 그러자 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돈 관리는 며느리가 하고 아들은 월급을 받으면 전부 며느리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7천만 원을 언니가 집을 사는데 보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문 씨의 아들과는 상의도 없이 말이죠. 정말? 정신이 나간 거 아니니? 그러자 아들이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참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 비밀로 하고 돈을 줘놓고서는 그것도 모르는 아들을 잘도 끌고 다녔다 싶었습니다. 얼마나 물러봤으면 그랬나 싶었죠. 이혼하려고요. 아들이 괴로운 듯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그간의 고통과 번뇌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던 아들이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잘 지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며느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한다면서 자기 집 놔두고 짐을 싸들고 온 아들이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가 문 씨의 아들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 씨가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 집을 비워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전화가 마구 울렸습니다. 문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며느리와 사돈네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새 여자를 문 씨가 기가 막히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러려고 똘똘 뭉쳐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보아도 이렇게 기가 질리는데 아들은 오죽했겠나 싶었죠. 그리고 내가 아들을 너무 유약하게 키운 것이 아닌가 싶어 후회가 됐습니다.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때가 어느 때인데 집 가지고 며느리를 괴롭히세요? 때가 어느 때라도 내 집 내가 다시 받아가겠다는데 그걸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통보하시는 건 아니죠. 갑자기고 천천히고 뭐가 중요한가요? 저희는 제 동생이 이런 취급받으면서 결혼 생활하는 거 못 봐요. 그러면서 이혼도 불사할 거란 말에 문 씨가 코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여기는 도장 찍을 준비돼 있으니까 서류만 가져오세요.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7천만 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돈은 당연히 갚으려고 했다는 말을 했는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고요. 일단 집은 확실히 비워주세요. 그거는 조만간 내가 아들 명의로 줄 건데 불청객이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요. 뭐라고요? 가족들끼리 힘들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힘드니까 내가 좀 도와주려는 거잖아요. 이렇게 깡패처럼 우르르 몰려와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기가 막혀 하는 사돈네를 집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와 얘기를 한다며 방에 한참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의 표정은 착잡했고 며느리는 울음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빌려줬던 돈은 바깥 사돈에게서 받았죠. 그나마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이었던 사람들과 한 아파트에 사는 게 힘들다는 아들은 좀 떨어진 곳에 집을 구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모님 생각을 못했어요. 자신이 못나게 굴어서 부모에게도 상처를 줬다며 아들이 사과했습니다. 2년 동안에 아들에게 서운한 것도 많았고 미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남이 되어버린 아들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깨닫고 갈라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아직 젊으니 새 출발을 하면 될 테니 말이죠. 그 와중에 단단해졌다면 그것도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